안녕하십니까. 초선센터 4월 27일 목요일 현재 시각 06시 23분. 오늘 쌀쌀하네. 매기온도 3.9도. 많이 춥네. 추워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석유에 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관련된 자료라든가 서적, 서적 등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 객인의 The Fry, 한국명 황금의 샘.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지만 50년 1945년 이후에 독일 패망, 그리고 일본의 패망 이후에 47년 3월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터키와 그리스의 무제한은 아니고 한 3억 달러 정도의 무기라든가 이런 재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었어요. 돈 주는데 무슨 선언을 하느냐 그러는데, 47년 3월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재하에 남북이 지금 대치된 상황이었잖아요. 김일성과 이승만도 딱히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미 군정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남한의 좌우합작을 통해서 총선거 실시하자. 그래갖고 김규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중도 우파, 영어 잘하고 사업가, 그 다음에 중도 좌파 모원 여운형, 남한에서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여운형. 반면에 김규식 선생은 대단히 합리적이어가지고 이승만과 달리 젊고 유망한 어떤 젊은 정치가로서 주목했는데 얘기가 잘 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훈형이나 김규식. 급하게 미국이 소련의 남하를 저지를 일단 했잖아요. 38선까지만 일단은 남북한이 서로 간에 군정체제 하에 소립하자. 더 이상 들어오지 마. 47년 3월에 주위를 돌아봤더니 폴란드는 순진하게 말이야, 독일과의 대치로 인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패망을 시킨 후에 쓱 돌아보니까 스탈린이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지.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성국가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좀 주목되는 이유가, 폴란드는 당시에 사회 공산주의 체제에 경도돼 있었어요. 상당히 좀 똑똑한 민족이었다고 하더라고, 폴란드가. 폴란드 그러면은 마자르족이죠, 마자르족. 헝가리하고 폴란드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유총선제를 실시하자고 미국과 소련의 연합국 체제 하에서 독일에게 해방된 폴란드의 선택을 주목했던 거죠.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폴란드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겠지. 쓱 봤어. 그래갖고
자유투표, 이제 투표제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스탈린의 공격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헤게모니가, 거기서 이제 미국이 뜨끔했던 거지. 소비에트 연방으로 넘어갔어요. 폴란드 주체가. 바르샤바 이런 데 있잖아요. 바웬사 있고, 나중에 80년대 바웬사에 자유민주주의운동이 있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서유럽의 공산화를 이제 쓱 지켜봤는데, 우리 이제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아바리 싸움이 되는 거야. 나아바리 싸움. 그래서 폴란드가 그렇게 그 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 그리스 쪽에서, 그리스 쪽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아. 그리스의 움직임이. 그리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유럽의 사상적인 모태가 되는, 그죠? 민주정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거의 지금 넘어갈 뻔한 상황이에요. 49년 3월 이전에. 그리고 우측을 봤더니 터키에도 마찬가지로 저기 말이야,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런 쪽을 통해서 넘어오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영향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터키나 그리스가 공산화되면 이라크나, 그죠? 이쪽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석유에 대한, 자원에 대한 파이프라인, 석유 얘기는 석유가 이전에 연합국에서 제공되어지는 안정적인 원천적인 원료 때문에 그나마 연합국일 수 있었잖아요. 부족했었지만 서유럽에서 들어오는 유보트의 공격이 상당히 심각했지만, 그 유보트의 암호를 해석함으로 해서 유보트 자체도 많이 격침이 당해서 그나마 석유의 운송이 왕성해졌지. 44년 초까지만 해도 유보트의 공격으로 상당 부분 미국에서 수송되는 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아시아 프랑스 쪽에서 있었던, 독일과 대치됐던 패튼 장군이라든가 몽고메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였지. 롬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갖고 리비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란 쪽 마쿠 이전 쪽으로 해서 합류하려고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전황 속에서 핵심은 그 핵심을 꿰뚫는다는 오일, 석유였어요. 석탄으로 떼는 게 190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군비들이 석유로 대체됐었죠. 석유, 전함,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전차들, 이런 거 다 전부 석유. 전차가 그 서부 평야에 쫙 밀고 들어가면 막을 자가 없었어. 대신 연비가 형편없어가지고, 그죠? 패턴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노르망디에서 올라가고 쭉 올라온 상태에서 불과 이제 12일 후면 독일을 이제 완벽하게 내륙 침투를 통해서 무섭게 프랑스 북쪽까지 뚫고 올라왔잖아요. 패턴이 8군단. 몽고메리는 측면에서 들어오고, 딱 와서 이제 석유를 다 썼기 때문에 무섭게 치고 들어왔는데, 미 본토에다가 무조건 석유를 줄 줄 알고 딱 얘기를 했더니 웬걸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고
남아있는 석유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에다가 뿌려야 되는지, 영국 21사단 몽고메리 쪽에다 뿌려야 되는지, 패튼한테 뿌려야 되는지를 막 이제 고민했어. 근데 그때 아이젠하워가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아이젠하워가 누구지? 미국 쪽에서 미 연합사령부니 패튼한테 주려고 했더니, 패튼이 조금 그 장군으로서의 여러가지 퍼포먼스는 좋은데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좀 말썽쟁이처럼 보였나봐요. 전황에 대한 정과는 놀라운데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문무성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맨날 병참 기지에 가서 다 때려부시고 빨리 내놓으라는 소리나 하고 훔쳐가기나 하고 석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리고 영국 보니까 영국의 몽고메리도 21사단 하고 몇 개 자기들이 뭐 사단을 주면 자기 나름대로의 작전 계획이 있어. 근데 이번에 영국 쪽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무시 못하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작전권은 미 연합군이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주도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자꾸 소외된다는 그런 이제 컴플레인들이 올라온 거겠지, 몽고메리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패턴 좀 쉬어라, 한 달 정도 하도 막 개거품 몰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부랴부랴 다리 끊고 방어선 구축하고 해서 그때 2차 세계대전에 한 80% 이상이 작살 난 거예요. 그 석유 잠깐 잘못 돌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닉슨이 보니까 쓱 보니까 서부에서도 지금 그 급격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각되지는 원료 있잖아, 원료. 지금도 얘기하면 산업의 쌀, 반도체하고 지금 똑같이 보면 돼, 반도체. 반도체를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 마느냐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내가 봤을 때 대만을 먹는 이유는 TSMC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2차 세계대전 바쿠의 원전을 누가 먹느냐, 독일이 먹느냐, 소련이 먹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바쿠 유전. 응? 대만과 한국 제조 산업의 쌀, 반도체 지금 누가 공급을 많이 하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국이 지금 자기가 만들겠다고 저 난리를 피는 거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년 3월에 닉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안 되겠어. 서부 유럽의 그 어떤 재건이 이루어져야 많이 소련의 확장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모토하에 많은 재원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 쪽하고 터키 쪽이 공산화되는 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폴란드까지, 그리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루지아 쪽까지는 이해하겠다.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거기서 딱 맞고 재원 투자하는 거예요. 반공산주의 세력한테 넘기는 거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쓱 위에서 통제를 하는 거지. 두 헤게모니, 소비에트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간에 두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서 지면 밀린다야. 끝장이다 또. 동북아시아에서는 노스코리아가 밀고 오는 걸 겨우 막았고, 일단은 합작을 통해서 자유투표를 하는 걸 통해서 남한의
민족주의 견고한 교두보를 사찰하는 거대한 공산 세력의 끝자락에 포트잖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항구처럼 돼 있잖아. 그리고 일본 열도는 반도 방파제. 어디에 대한 방파제야? 거꾸로 해봐. 태평양을 방어하는 일본 열도의 지형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규식이라든가 여운형 선생에 대한 좌우 합작을 통해서 미국이 핸들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가 설 수 있다는 장밋빛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중심에서는 좀 참모가 있는데 버찌중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버찌라는 사람이 많이 좀 움직였어. 반면에 북쪽에서는 뭐 좌우 합작 뭐 좋다, 자신 있다. 왜냐면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여타 결과들을 보니까 많이 뭐 한국도 당시에 여론조사 하는 것들을 보니까 사회주의에 많이 경도돼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조작을 많이 했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선 정판사 화폐위조 사건도 실은 뚝섬에서 일어난 그 친군정이었던 어떻게 보면 우익 세력,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브릿지인 사람이 그 원판을 불손하게 훼손하고 훔쳤던 내용이지, 조선 정판사에 있던 좌익 그 공산 세력들의 진짜 좌익 공산 세력은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당이라는 건 합법적인 거였어요. 불법화된 거는 그날 이후야. 조선 정판사 사건이 일어나서 화폐 위조가 되고 여운형이 아니라 박헌영이 저기 해주로 쫓겨나는 바로 이 직전이었어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우리가. 아니, 체제는 체제고 팩트는 팩트지. 야, 어찌됐든 미국의 그런 공작, 그리고 신문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군정 체제에 대한 지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나왔는데, 소련이 미 군정 그 신탁 통치를 찬성했다고 그러고, 소련이. 근데 소련은 실제로 신탁 통치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니 사회주의에 경도된 조선반도가 있는데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선거하면 뻔히 자기네들이 이길 건데 뭐하러 신탁 통치해요. 여론도 안 좋은데. 반면에 이제 미 군정 쪽에서는 신탁해야 된다. 5년 동안. 우리 저기 남한의 애들이 보니까 비리비리하고, 이승만도 애가 너무 인기가 없는 거야. 이거 투표했다가는 나이가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해. 누가? 자신이 핸들링 할 수 있는 헤더가 너무 똑똑해. 나이 너무 많고. 그 김구도 싹 봤더니 이 사람도 민족주의 계열이긴 한데 겨우 교계를 갸우뚱거리는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김규식이라는 사람하고 영훈형하고 해가지고 이번엔 폴란드하고 틀리게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공산 세력에 대한 남하를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닉슨 독트린. 근데 이제 닉슨 독트린이 탁 터지고 나서 재정이 침투되고 미국의 CIA 등이 움직이면서 다각도의 공작 활동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3월에 독트린이 일어나고 7월인가 9월에 몽원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합니다. 저격당해요, 저격. 여운형 선생은 참 안타까운 양평 출신이에요. 양평. 잘생기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싸웠던 사람이 국내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지. 어르신이라고. 어른이 어른. 밖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국내에서 용기 있게 싸웠다. 그래서 어 블랙리스트 1호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새끼 움직임 전부 모니터링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이야. 고문 당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 죽이지 않았던 거는 뭔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지. 조선 총독부에서도 얘기하니까 말도 통하고. 하지만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조선 총독부에서 요청하는 여러 친일적인 요소는 배제시키는 사람이라 이거지. 멋쟁이였어, 멋쟁이. 짱군, 짱군. 다른 김구나 이런 선생님들도 외부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국내에서 하나의 그 구심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47년 9월인가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동숭동에서 사망하셨는데 경찰서 앞에서 쐈대 누군가가. 근데도 경찰도 방관하고 있고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산 세력은 찬탁을 했다라는 잘못된 신문 보도와 미국의 공작으로 인해서 이제 공산 세력이 발 붙일 틈이 없었어. 발 붙일 틈이. 그리고 이런 지금 얘기는 목소리가 되게 조용해. 아직까지도. 우리는 북한과 지금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대치 상황이 됐잖아요. 통일이 된 상태에서는 그 공가와 미국의 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지, 대놓고.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지. 석유.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한 치열한 미국의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선언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대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쳐집니다. 그 이면에는 이란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터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석유의 이동로에 대한 안전한 확보, 석유 생산에 대한 안전한 확보에 대한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다니엘 얘기는 얘기합니다. 다니엘 얘기는. 석유야말로 20세기, 21세기를 현재 살아가는 우리와 바로 전 세대에 있어서 탄화 수소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수소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를 명명할 수 있다고. 탄화수소. 탄화수소가 이제 석유 얘기야, 석유. HCO2인가요? 뭐요? HCO2가? 탄화수소형 인간으로서 많은 문명사적인 흐름에 석유에 우리는 올라타고 있다는, 도움을 떠 있다는 얘기. 1926년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모텔이라는 게 처음 탄생을 하게 돼요. 모텔. 그 모텔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주유소라는 게 있잖아. 미국의 광대한 큰 대륙에서 모텔의 개념은 각 그 주유소 거점 지역에 원거리에서 어떻게 좀 촉박을 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26년에 처음 모텔이 생각나고, 그 모텔이라는 건 지금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주요한 임시거처로서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슬래마된 모텔의 이미지도 있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만약에 원거리 가는데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참 난망하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이렇게 교외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 산화수소형 인간의 탄생이 석유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어떤 미국의 서부 유럽에 대한 부흥에 대한 서부 유럽 부흥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석유가 그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그 공산 세력의 막연한 공산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체제 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독트린을 통해서 자원을 투입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석유 생산에 관련된 50-50라고 해갖고 그 이전에는 생산하는 생산 주체가 더 많은 그 이권을 가져갔지만 이후에는 이란이 한 그 민족주의자가 요청됐던 그 내용이 관철이 됐어요.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은 말도 안 된다. 앵글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지분권이 미국에 대해서 흔들렸던 이유는 남하하는 소련에 대한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시대에 귀하도 동참해도 미국에 얘기를 했던 거죠. 미국은 처참하게 처참했잖아요. 아무리 연합국이 승리를 하더라도. 미국이 없었다면 뭐 절대 승리할 수 없었죠. 독일도 말이죠. 바크 유전의 확보를 실패하고 유전 지역에 대한 확보가 실패했지만 44년까지 그렇게 버텼던 거는 합성 석유에 대한, 합성 원료에 대한 내부에서의 합성 석유의 활성화가 다른 여타 전쟁 국가에 비해서 2차 대전의 히틀러에 의해서 안전하게 확보되었었어요. 연합국에서는 그 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간과했었다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군사전략가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가 독일의 합성 연료, 석탄에서 연료를 뽑아내는 거예요. 석탄에서, 쉽게 얘기하면. 석탄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있거든. 유럽 내에서. 대신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제시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고, 인력도 뭐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 갖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죠.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지만 거기서 뽑아나오는 60% 이상이었대. 60% 이상. 전쟁에 사용된 연료의 토목 공급할 수 있는 전체 공급량의 60%가 합성 석유에 합성 연료로. 끝으로 어떤 유명한 한국의 그 애널리스트가 한 2주 전에 발표한 분석한 내용으로 자신이 나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내연기관은 결국 수소 기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자동차로 많은 부분 대체가 되겠지만 내연기관으로 불리는 엔진 기반의 이 탄화수소형 내연기관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 거기에 관련된 친환경, 다소, 뭐, 산화질소라는 부분이 좀 나오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지만, EPUL이라고 할 수 있는 액화
합성 연료가 거의 근접해서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잘 사는 나라야 전기 자동차 보조금 주가면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전기 자동차 몇 프로 이상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까마득한 CO2 제한하고 말이죠.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원활하지 않잖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남미라든가 가능해?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주 좋대. 그 EPL이라고 그래요. 합성선도가. 일정 부분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연기관의 원료가 들어갈 것이다.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내연기관을 안 만들면 모르겠지. 거기에 대응하는 수요가 있다가 서서히 이제 뭐 없어질 수는 있지만 당장 막 급하게 막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그러지. 대신 대한민국이나 이런 쪽은 아마 완벽하게 대체되겠죠. 우리 그런 나라하고는 경쟁력이 있는 이런 대체 연료들이 개발이 되고 차량 자체들이 다 바꿔버리는데 누가 그 내연기관 쓰겠어요. 정부에서 말리지. 그런 패러다임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한 대리전의 측면에서 그리스, 터키, 폴란드와 같은 사태를 보고 남하를 막기 위해서 다소 불편한 미국 공작에 의해서 여론 조작도 일어나고 가짜 정보도 흘러간 상황에서 이 체제가 유지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서도 반도내, 한국 내 이런 데에서 되게 10대 강국이 되고 그 존망을 또 위협하는 미국의 세력이 또 있다는 거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현재지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석유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노원영운영 선생, 김규식 선생, 그죠? 닉스 도트린 43년 3월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연장선상을 이해하는 데 좀 내 스스로도 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좀 했어요. 이상입니다. 조선 산타였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